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멘토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하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이거 굉장히 맞는 분석인 것 같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연내에 이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내 시장은 또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영재 멘토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사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뉘앙스를 좀 보이긴 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6월 FOMC에서 말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네. 이에 연설에는 또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지금 제퍼슨 연준 부의장 지명자 발언도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조금 덜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또 금리나 어떤 환율 자체가 달러 강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도 보면 매파적이 않았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드워치에서 발표하는 시장 예상 금리 확률 이런 거 보더라도 연준이 주장하는 올해 두 차례 인상이 아닌 7월 한 차례 25bp 정도 인상이 있은 이후에 쭉 이제 평행선을 그리다가 내년 1월 인하에 대한 확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진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 차례 인상은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은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조정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 글로벌 시장 모두 지금 2분기 실적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어떤 큰 경제적인 이벤트가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소강 박스경 국면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사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의 환매수가 크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난 6월 동시만기 이후 오늘까지 11거래일 동안에 어떤 현물과 선물에서의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는 누적 순매도가 한 1,000억 정도의 실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불과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지금 딱 BP 정도 수준에서 크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모습에 불과해서 일단은 이 자체도 외국인도 아직은 좀 관망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전까지는 환율 그리고 수급 동향의 지수가 연동된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에 좀 연동되는 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데 박스권인데도 불구하고 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약간 우상향 박스권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2,580선 이하에서는 좀 비중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630 위에서는 비중 축소로 단기 한 2주 동안은 좀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은 2,580, 그다음 위쪽은 2,630 말씀하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좀 바꾸실 포지션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이벤트가 없어서 수급 쪽으로 약간 움직이고 있는 일종의 박스권이 형성돼 있는데 하단은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결국에는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수급 때문에 시장은 조금 오르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락은 벗어났고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애매한 장세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동국 멘토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 비슷하게 보십니까? 약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 같으신가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도 약간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조금 이 기간들이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이번에 좀 증시가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에 나왔던 이유는 매파적인 파월이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파월이 왜 매파적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물가에 대한 방향성들은 좀 하방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방향성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물가가 4%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주거비 항목을 빼고 나면은 물가는 지금 현재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거비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1 정도 수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가, 그러니까 임대료
임대료가 주거비가 이제 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 물가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정황들이 좀 갖춰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신규 임대료 지표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지금 작년 9월부터 해서 MOM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YOY 기준으로는 이미 2021년 말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 지표, 이 최근에 나오고 있었던 이 시장에서 발표되고 있는 임대료가 결국 물가에 반영이 될 텐데 이것들이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워낙 이제 각 임대료를 조사할 때 조사해야 될 표본 숫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묶습니다. 묶어서 한 6개로 분류를 하고 예를 들어 한 가구에서는 1월과 7월에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가구는 2월에서 8월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임대료가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6개월 후행해서 반영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신규 임대료를 측정하고 있는 거고 CPI에서는 이제 기존 임대료까지 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이 조금 더 6개월보다 후행해서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임대료가 계속 꺾여서 내려온 지가 벌써 이제 거의 6개월이 넘어가고 7개월, 8개월 수준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이면 결국 이 물가는 잡히는 방향성들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률 역시도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까지 연출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이 파월에 대한 발언들은 결국은 너무나 지금 여기까지 눌러놓은 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시장에 이제 좀 겁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점도표상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파월이 지금 연준 의원들은 2번 정도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점도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찍을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들은 물가와 이제 노동시장 모두 다 이제 조금 시장이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증시가 좀 상방으로 좀 틀 수 있는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박스권 안에 아까 김영재 멘토 하신 것처럼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에요. 상승을 조금 예상하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수출 지표인 것 같습니다. 10개월 만에 수출 반등이 좀 나왔고요. 무역 수지는 그나마 흑자로 돌아서고 경상 수지는 아직 적자입니다만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좀 압박하는 게 수출이 악화되고 있다. 뭐 중국 수출 안 좋고 대외 수출 안 좋다. 반도체 최악이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반등이 조금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수출의 반등을 이끈 거는 뭐 자동차, 조선 이쪽인가 아니면 반도체가 좀 살아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 좀 해주시죠. 김영재 멘토부터 하실까요? 김영재 멘토부터 하실까요? 아 지금 잠깐 목이 잠기셨군요. 그럼 김동국 멘토부터 하시죠. 네.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자동차 쪽에서 이제 수출이 좀 많이 나왔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선도 잘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 주가들이 좀 올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은 반도체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섹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부진했습니다. 마이너스 23.5% 이제 부진을 했어요. 그리고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별로 최대 교육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에서 12.5% 감소를 했거든요. 중국의 반도체는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가져다 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 역시 대부분 또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 쪽에서 수출이 감소됐다는 것들은 향후 반도체주 산업에 대한 수출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얘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은 결국 따라오는 것들이 AI 관련된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래픽 반도체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사실상 이제 독과점 체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이 엔비디아가 실적들이 호조세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엔비디아발 관련 테마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그 관련된 HBM 반도체라는 테마성으로 해서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는데 이게 결국 실적들이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이 AI 생성형 AI에서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성능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생성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성능 반도체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온 건데요. 삼성전자도 4분기에 이제 이것들을 HBM3를 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역시도 하이닉스와 같은 HBM을 결국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 좋아진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사용처들이 사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기를 상당히 좀 많이 소모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HBM 자체가 전기 소모를 좀 덜 소요하게 하는 그런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전기세 같은 경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뭐 크게 와닿지 않는 이슈가 되겠지만 기업체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DDR5가 하반기에 이제 하반기에 서버용 CPU 서버용 DDR5를 차용하고 있는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차용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DDR5에 대한 매출 역시도 상당히 좀 증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는 좀 살아날 가능성들이 저는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서가 아직까지 플러스권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 수출 지표에서 중국 쪽이 감소를 하고 중국 쪽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 폭들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출 전망 지수에서 지금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으로 단서가 하나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좀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어차피 뒤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쪽도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주목받는 게 두 가지 지적해 주셨죠. HBM하고 DDR5가 이제 그와 관련돼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네요. 조금 안전이 되셨습니까? 김영철 멘토님 말씀을 좀 하실까요? 수출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서 네. 우리가 투자에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일단 투자가 이제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 지금 그 네. 기간 단위로 보면은 10일까지 통계보다도 20일 통계가 더 좋게 나왔다는 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3분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그 수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지금 3분기에는 108.7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100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다음 분기가 더 수출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면 이게 기준이 100인데요. 결국 이제 6개분기 만에 100을 상회했는데 여기서 가장 주도적으로 지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 지수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2분기 52에서 지금 3분기 128.5로 가장 드라마틱한 상승 반전을 기록하는데 결국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반도체가 3분기 수출에는 약간 회복세를 주도하는 그런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선박이라든지 화학공업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좋게 이제 더 증가를 하는데 그 폭이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역시도 100보다는 높아서 수출이 증가는 하겠지만 그 증가폭이 산자리대로 낮아지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3분기에는 시적 증가세가 조금 감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치가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예상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3분기는 이것이 2.4% 상승 전환이라는 점에서 수출과 코스피 실적이 지금 궤를 같이 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3분기에 대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죠. 조선주가 7거래일 만에 지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간 굉장히 세게 올랐기 때문에 물론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동국 멘토는 조선주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단기 급등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후반기로 갈수록은 운임 지수를 한번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2021년과 2022년에 이제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그러니까 수주량 순위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2등을 했습니다. 점유율은 38%를 차지했는데 2등이었거든요. 그런데 1등은 어디서 했냐? 결국 중국에서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던 상황들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주를 하면서 수주 도크가 지금 다 찬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저가 수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가격 협상력에서 상당히 좀 여유에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지금은 도크가 다 차 있는 상황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격 협상력에서 상당 부분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노후 선박 비중도 지금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 비중이 현재 전체 선박들 중에서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중요한 이유는 노후 선박들 같은 경우는 매연을 많이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매연들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들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환경보호 측면에서 약간 이제 조금 터부시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선박들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입항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연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배들을 이제 신규 선박들, 친환경 선박들로 바꿔줘야 되는 수요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네.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수주가 상당히 잘 됐고 그래서 1분기 기준, 올해 1분기 기준 수주는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조선가가 올라오고 조선주들에 대한 수주 가격 경쟁력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선박들을 발주를 내고 있는 선사들 기준에서 보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그 발주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운임지수가 지금 현재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이죠. 운임에서 계속해서 운임지수가 올라와서 결국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배를 조금 더 비싸게 발주를 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 운임지수가 올라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에 대한 발주량들은 결국 이 운임지수에 달려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네. 수주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지만 앞으로 이 운임지수가 올라오고 있지 않은 선에서는 계속된 수주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물음표가 잡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임지수를 보면서 하반기에 대한 조선주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선주의 상승은 운임지수에도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같이 보면서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간단하게라도 체크하고 가시죠. CJ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재 멘토. CJ CGV 오늘도 지금 7%가량 하락하고 있어서 하락세가 어제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CJ 그룹주들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CJ, CGV뿐만 아니라 CJ 그룹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소비재구 중심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그룹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가의 악세를 올해 좀 지속적으로 중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발표한 CGV 유상 관련해서 상당히 좀 시장은 충격을 먹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5,700억 원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와 함께 대주주가 지금 4,500억 정도로 평가되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00%를 현물 추출하고 있는데 이래서 CGV는 이제 총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 하반기 IPO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CJ 올리브영이 아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했다는 점에서 좀 실망을 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네네. 여기에 지금 이 5,700억을 지금 증자 자금인데요. 여기 중에 3,800억을 채무 상환 자금 용도로 지금 했고 1,000억 원만 시설 자금으로 지금 사용하는 점이라면서 상당히 좀 앞향에 있을 그런 재무 구조에 대한 그런 그 개선점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이 한 3,600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그 신종 자본증권에 대한 것도 1조 원 이상 좀 갚을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갖고는 더 충분치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문제는 또 뭐냐면 CJ CGV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과거에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적자가 너무 심했고 재무 구조가 악화된 것이 문제였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바로 저가항공사에도 있었습니다. 저가항공사 경우에도 지속적인 적자로 거의 자본 잠식까지 가는 그런 SC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이제 유증이라든지 어떤 자본 확충을 통해서 지금 정상화되는 상황에 최근에는 여행 계획, 수송 계획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LCC도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지금 주가도 좀 상당히 강한데 근데 이제 그 CGV 같은나 영화관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OTT라는 경쟁 사업자가 너무 부각된 점도 있고 또 영화비도 뭐 좀 크게 증가한 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네. 어떤 영업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아직은 좀 정크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증자 가격이 7,630원 그리고 신주가 7,470만 주 발행 그럼 기존에 4,770만 주 더하면 1억 2,240만 주가 총 발행 물량이 될 건데 이런 부담 때문에 단기간에 좀
주가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략적으로 보면 장기적 관점을 통해서 유증을 참여할 경우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권리를 하루 이틀 전에 매수해서 좀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실권주 청약을 통해서 진입도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투자자들은 대량의 그런 유증 물량 확장 이후에 매수하는 것으로 좀 전략을 하시는 것도 뭐 바람직하다. 그리고 CJ 그룹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비 관련 지표가 최근에 3개월 연속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 그룹 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 의견까지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오늘 김영재 멘토가 가져오신 유망주 펌텍코리아입니다. 국내 인디 브랜드 확장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김동국 멘토는 티웨이 항공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김동국 멘토부터 티웨이 항공부터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행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는 엔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일본 여행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여행 수요가 이제 늘어나려면은 항공기가 좀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공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들 동안에 항공기도 줄였었고 그리고 직원 수도 많이 줄였었죠. 그래서 거의 직원들 수 같은 경우는 10%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155대에서 124대로 일단 LCC 업체에서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인력들은 다시 채용을 하면 되겠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잉여 항공기가 있어야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잉여 항공기가 지금 도입 일정들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났다는 건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좀 크게 노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티웨이 항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팬데믹 기간들 동안에 LCC 중에서 유일하게 항공기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항공기가 지금 19년 1분기 25대였는데 23년 1분기 기준으로 30대까지 늘려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A330 중형, 중대형기를 3대를 도입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항공기를 도입했을 경우 리스료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대출금들을 갚아줘야 될 텐데 그것들을 원화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갚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티웨이 항공들을 좀 좋게 보는 것들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하고 저희가 투자 포인트까지 확인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확인하십시오. 자, 김영재 멘토가 가져오신 펌텍코리아 좀 확인해 볼까요?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펌텍코리아는 그 화장품 용기를 한 500개 이상의 고객사로 납품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2분기부터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 배경에는 국내 인디 브랜드 성장과 동반한 실적 성장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디 브랜드는 지금 메이저 브랜드와는 달리 독자적인 개성과 경쟁력을 가진 새롭고 생소한 뷰티 브랜드로서 지금 글로벌한 K컬처 확산 영향으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네. 지금 국내 화장품 수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펌텍코리아 지금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유지 중인데요. 이는 프리몰드라고 부르는 자체 개발 금형으로 기능성 용기를 제조해서 고객사에게 제안 및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 중인데 이로써 다수의 고객사를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고 높은 이익률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 안에서 제조업체 치고는 상당히 주목을 받은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출 비용도 지금 상당히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디 브랜드에 납품하는 국내 화장품들도 수출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동반 급등하고 있는데 동사 역시도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33%까지 상승 중으로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익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했고 2분기도 최대 실적이 개선 예상되는데 특히 지금 편의성, 휴대성 강점을 지닌 스틱 제품 매출에 대한 강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한 약 10% 지불을 보이고 있던 사모펀드 물량이 정리되었고요. 따라서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지금 PER 기준으로 한 10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면을 본다면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예요. 목표가 26,000원에 손절가 19,500원으로 제시받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김영재 멘토 그리고 김동국 멘토와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